예, 오늘 오전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미 구속됐죠. 이 정우선 전 부속비서관, 이제 이 정우선 전 비서관까지 합하면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검찰의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를 받게 되는 불명을 안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의 칼끝은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이 조만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입장인데, 자, 이 벼랑 끝 상황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신유리 시사탕탕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백성문 변호사, 한양대학교 고영신 특임교수,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 예? 물론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제 최초의 조사고, 그런데 이 궁금한 게 지금 검찰은 15, 16일 뭐 이렇게 날짜까지 나오는데 청와대는 15일 날 입장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그러면은 내일 모레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뭐 어떤 대통령 조사할 때 시점과 장소가 좀 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시점이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순실 씨를 19일 날이 구속 만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19일 날 기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만약에 조사를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안 하면 이게 법률적 쟁점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늦게 가고 싶고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일 모레 사이에 정리를 해야지 한 이틀 정도 3일 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의 테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뭐 내일은 못 하겠다고 내일 모레는 뭐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17일 정도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촉박하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마 이재만 전 비서관하고 안봉근 비서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최순실 시대에서 만약에 검찰이 생각한 대로 19일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 공소장이 어떻게 나오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소장 자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결국 공범의 테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져요. 그리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증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수적입니다. 뭐 대부분이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뭐 명령에 따랐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챙겼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다라고는 지금 하는데, 안봉근 이재만도 다 참고인 네, 다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신분입니다. 예.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안에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일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검찰에서 참고인에서 신분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드러난 좀 혐의들도 좀 있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셨던 거, 연설문이나 뭐 홍보 문구 같은 거 보냈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일단 뭐 지금 뭐 대통령을 처벌을 못하는 것뿐이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취지로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1, 2차 연설문에서 상당히 저는 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했으리라고 보지만 상당히 몸을 뺄 수 있는 발을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연설문 그 자체도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완성된 것이냐의 논란도 있지만 하나는 자기가 꼼꼼하게 그 챙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외부의 자문을 구했다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또 2차 연설문 보면 K스포츠나 미르재단 그 문제도 기업인들은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기부를 한 걸로 돼 있고 본인도 말하자면 거기에 무슨 청탁이나 대가성이 아니고 예.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 예. 과정 속에서 특정인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그게 범죄 행위를 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해서 본인이 이미 방어방을 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쳐놓은 그 방패를 얼마나 예리한 창으로 뚫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정말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죄 입증이라 할까요? 예. 뭐 피의자로서 그런 입증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이 뭐 이렇게 법률 상식이 없는 보통 사람의 생각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이제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부인을 하는데 이미요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범죄 사실이 안종범이 직권남용을 인정하잖아요. 최순실이 직권남용 공범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뭐 선의적인 차원에서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영장 범죄 사실에는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에 관련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공범의 테두리 안에 이미 들어버린 거예요. 영장만 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물론 19일 날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 사실이 뭔가 그것이 뭐 뇌물이랄지 또 다른 죄명으로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 영장 범죄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기존의 영장이 이렇게 다 청구가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만일 검찰이 그냥 이게 선의로 했구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청구한 영장과 모순이 돼 버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째 논리적 예. 모순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설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정우성 전 비서관을 구속했잖아요. 예. 공무상 비밀누설로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이게 뭐 선의적으로 꼼꼼하게 그러죠. 챙기기 위해서 좀 너 체크하기 위해서 그랬다 한더라. 그러면 또 정우성 비서관의 범죄 사실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법률적으로 따질 때 어떤 행위자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슈퍼 같은 데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가 고픈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진짜 부모로서의 선의로 훔쳤어요. 그래도 그 절도죄가 여기 선이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있어서 예. 과실범, 뭐 교통사 같은 거 빼놓고는요. 예. 다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특히 직권남이나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고의성은 결국 같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참고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그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역시 이제 법률 아주 세세한 건 모르지만요. 과거 이제 역대 대통령들 그 비리 사건을 보면은요.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법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빵을 사 먹 훔친 비유하고 좀 달리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르라든지 K 스포츠지나 할 때 뭐 딴 얘기 안 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업인들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직권 남용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문제가 되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 범죄 사실로 빠져나가면은 최순실 씨하고 정호성 비서관도 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전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공범관계를 안 익히면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보면은 정호성 씨라든지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일종의 공을 자꾸 넘겨버리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창으로 뚫을까? 그거는 조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좀 쉬운 걸로 이게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대면 조사냐 서면 조사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대면 조사가 물론 중요하죠, 그죠? 근데 대면 조사의 장소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굉장히 들면은 중요하죠. 그죠?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거하고 자기 집에서 조사받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출두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상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건 현직 대통령인데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찾던가 청와대 안가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청와대 안가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대면 조사로 한 서너 시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혐의로 올라오고 있는 게 그 미르와 혐의 한 K스포츠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정리한 거? 그러니까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대기업이 예. 774억 정도 모금
한 과정에서 그 지시를 했느냐, 강제성이 있었느냐,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건 최순실 씨에게 뭐 국가기밀 관련해서 예. 누출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정호성 부속비서관한테 지시를 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마음대로 인사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지 그건 역시 직권남용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보도였는데 그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이제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하는 과정에서 VIP 뜻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뭐 밤새워서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제3 그 안가나 이런 데 가서 몇 시간 정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요식행위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검찰도 안 하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론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검찰도 지금 같은데요. 그동안 부실 수사를 해갖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100만 촛불의 그 민심을 검찰도 알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은 이미 해가 넘어갔다. 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검찰처럼 권력의 그런 풍향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리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지금 여야가 특검을 합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다 국정조사까지 합의를 했고 예. 그 특검 검사도 야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다고 검찰이 만약 이번에 적당하니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병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했더라면은 한다고 할 경우 검찰의 존립 자체가 큰 위험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사를 3-4시간을 끝낼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 지금 최순실 씨도 몇 날 며칠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예. 정호성 그다음에 안종범 있잖아요. 예. 그것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조사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걸 기소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소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조사할 수 있죠. 그거 관련된 거. 그렇지만 지금 의혹되는 것이 워낙 많고요. 최순실이나 안종범, 정호성과 관련된 범죄 사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조사해도 그게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끝날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아무튼 최순실을 기소하기 전에 이 시간이 엄청 필요한데 이게 청와대에서 협조를 안 하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애가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이틀 정도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공평하게 한 보통의 번은 중요한 나가고. 피의자들도 들어가면 14시간, 18시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는 하기가 어렵다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낮에 한 8시간 해가지고 그것도 시시식을 죽어가면서 해갖고 어떻게 조사를 완료를 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때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중간에 일을 하면 되죠. 일을 중간에 하면 돼요. 일하면 그런데 이제 된다. 특검이 만약에 발효가 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약 없이 뭐 한 일주, 2주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하면 그날 다 계속 발표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조사하면 종합을 해서 발표할 게 아니고 그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해를 얻어서 브리핑을 해준다. 그렇죠. 브리핑을 해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근데 참 보셨죠 오늘? 예?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요. 안봉근 전 비서관 9시 반에 30분 일찍 도착했죠. 그리고 그냥 막 걸어가다가 거의 검찰청 직원처럼 쓱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화면 보니까 이 화이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 하더니 잘못하면 카메라에 안 잡히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애시당초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0분 일찍 가서 그리고 정말 이 안에 포토라인 앞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 지금 직원인 화면에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슬쩍 들어갑니다.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하다가 그냥 쑥 들어가는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 사실 저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지금 뭐 들어와서 뭐 포토라인에 서서 뭐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런 얘기를 뭐 하던 안 하던 간에 최소한 본인의 입장 표명 정도는 아무리 그런 얘기들이라도 한 번은 포토라인에 서서 하고 가야지 저렇게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쓱 들어가 버리는 검찰 직원인 것처럼 하면서 저 모습 보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재만 씨는 제 시간에 도착했나요? 조금 일찍 왔어요. 이재만 씨. 예, 조금 일찍 왔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이제 기자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과거에 한 번 또 포털에 쓴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검찰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는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 그렇죠. 그게 거의 포토라인에서는 거의 공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예. 뭐 물론 뭐 본인이 바깥에서 얘기하기 들어오고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최소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본인의 책임 같은 게 있다라면 예. 국민들에게 진짜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혐의를 다 인정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러니까 점이라는 생각이 우병우 예. 문고리 3인방에 권력을 농단을 한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최순실 씨가 물론 주요한 인물로서 작용을 했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사람이면은 국민 앞에 나올 때 우선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서 뭐 말씀하셨지만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겸손해야 하는데 우병우 씨 나올 때 어땠습니까? 아주 뭐 기세 등등하게 나와가지고 레이저 기자들한테 쏘고 또 두 분, 한 분은 안봉근 전 비서관은 뭐 허를 찔려서 나왔는데 미리 나와갖고 싹 들어가 버리고 또 이재만 전 비서관도 뭐 반성하든가 또 아니면 겸손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최측근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 사람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밖에서 입을 다 맞추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 경우도 죽을 죄를 졌다고 본인은 뭐 사죄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 들어가서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들어가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1, 2차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선 예. 이상은 절대 자크다 입 다문다 뭐 그렇게 하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은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른바 프리패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그리고 참 뭐 언론사의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죠. 그 프리패스도 있고요. 예. 그 최순실 씨가 쓴 태블릿 있잖아요. 아, 거기에 그 이메일 같은 게 주고받고 온 내용이 그레이트 1819라고 해서 그레이트 팍. 네, 그레이트 박 1819라서 그게 실제로는 그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우성이 같이 쓰는 이메일 계정이라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묵인해서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만 전 총무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청와대에서 문건에 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세 명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용인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같이 아마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직무유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리패스로 해서 특히 제2부속실에 있던 행정관과 같이 최순실을 청와대에 완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혐의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울었대요. 조사할 때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그 울음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냥 본인이 알겠습니까마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반성의 눈물이라 보이는 것보다도요. 예. 조금 뭐 진짜 뭐 이제 탈출가 안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신세 타령 같은 거 가능성이 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무슨 뭐 반성을 하갖고 반성을 했다면 이런 반성에 가깝겠죠. 이게 왜 잡혀왔을까 이런 반성은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은 어떤 신념에 차서 확신범 비슷하게 행동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두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저는 얘기를 할 가능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걸 단서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정호성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대포폰 2개에서 최순실 씨하고 전화한 내용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내 최순실에게 뭐 연설문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한테 미룬다가 아니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정호성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 예. 그런데 지금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나 이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객관적인 물증이나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예.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대충 다 모르는 모양이던데요. 예. 어쨌든 지금 전국 상황 이들 때문에 정말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류지연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었죠. 하지만 야권은 이를 즉각 거부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고 청와대가 이를 곧바로 수용해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회담에서 추 대표는 대통령 퇴진을 포함한 거취 문제에 대해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관석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양자 영수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엄중한 민의를 전달할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회의 신임 총리 추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야권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더민주의 독자적인 영수회담 제안에 날선 비난을 쏟아냈고 정의당도 야권 균열의 우려만 키우는 단독 회담을 반대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전국 수습과 야권 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른바 덜컥 제안이라고 지금 언론들은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어떤 입장 가졌냐면 이 이선 후퇴가 전제되지 않는 영수회담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청와대는 지금 입장 바뀌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그 제의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요. 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민의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느끼고요. 아니, 만약에 그게 전달이 더 나왔는데. 안 됐으면은 추미애 대표가 따로 전달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전달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도 요즘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에 의하면요. 정책개론에 이런 게 나오죠. 이익집단, 사회단체라고 하는 이익을 표출하는 데고 정당은 그 이익을 제도권에 결집시키는 데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국민의 민의는 지난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미 표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당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제도권 안에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야당 대표로서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돼서 봅니다. 근데 그것도 없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부인하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과연 문재인 전 대표와 상의를 한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 문제가 이제 하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 어차피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그 국민의당 같은 타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발표된 거로도 볼 때는 전혀 소통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대서 조건을 미루고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건을 지금은 미루고 만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난다.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야당 3당 대표들 만나서 야권 공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방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제안한 사람이나 예. 받은 사람이 다 똑같다 박지원 위원장 이러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 촛불 집회 있었잖아요. 예. 그 촛불 집회는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러면 일단 공이 청와대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걸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할 시점인데 갑자기 추미애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새벽에 제의하고 내일 3시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입장과 국민 세 번째 담화 그런 걸 하도록 내비두고 그걸 보고 야권 공조를 통해서 이걸 압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청와대에 있는 공을 갑자기 받아버리면서 회담을 하자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촛불 집회를 보고 이게 일단 거기에서 힘을 좀 얻고요. 그 전에 약간 미적지근하다가 그걸 가지고 야권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면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대통령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제1야당으로서 어떤 뭘 보여줘야 한다. 그런 좀 압박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계산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일단 민심도 전달하고 하야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노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부터 강경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도 물론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난번
추미애 대표가 돼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갑자기 또 돌출 결정을 했어요. 만나러 가겠다. 그래갖고 당내에서 엄청난 비난이 그래서 쏟아졌고 또 국민들로부터 취소했죠. 질책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무산시킨 적도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했다가 삼보 일배 하면서 사죄까지 했지만 떨어진 적도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이런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단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문재인 전 대표도 자기하고 협의한 바 아무것도 없다. 우상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내대표하고는 있거든요. 그 전날 밤에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는 엄중한 민의를 전달한다는데 민의야 100만 촛불로 이미 다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청와대에서 답만 남은 이런 상태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국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는데 예를 들면은 그동안 야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또 야권이 방향을 제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질책도 있고 뭘 하고 있느냐 정치권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떤 적극적인 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이니시티브를 잡고 3당이 지금 3당도 3색이란 말이에요. 서로 의견을 모아갖고 전국의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그거야 박수를 칠 일인데 지금 사실은 이 상황에 오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런 최순실 전국 이 게이트가 터지고 난 것은 결국은 언론과 시민의 역할이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이 뭔 역할을 한 게 없는데 지금 얼핏 보면은 자칫하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일어난 민심의 과실 성과만을 따먹기 위해서 급급해야 한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많고 야권도 지금 국민의당이라든가 정의당까지도 지금 완전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청와대로서는 명분을 얻을 수 있죠. 청와대야 정말 이런 영수회담을 추미애 대표가 제의해 주니까 정말 생큐죠. 영어로 말하면 생큐예요. 그래도 궁지에 몰린 상황에 영수회담 제의를 했으니까 그걸 당연히 청와대는 받아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도 아마 수긍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검찰 수사 원래 내일하고 내일 모레 중에 하루 한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도 지금 하루 미뤄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번 촛불 민심은 사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분노하고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분노야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는 거지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큰데 이제 그 공을 사실 이 야3당이 제대로 된 로드맵을 이제 단합된 마음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새누리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야3당의 이 공조 과정에서 어떤 합의된 뭐 내용물을 좀 도출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뭐 영수회담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덜컥 혼자 가버리니까 벌써 오늘 다 야권 공조 깨진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불안을 오히려 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촛불 민심이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또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 가서 여야 영수회담 했는데 자 하야하십시오 이 얘기했어요. 박근혜 하야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민을 전달하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요.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곧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결단 낼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하야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끌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촛불 집회 이후에 하야냐 아니야, 탄핵이냐 하야냐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계를 좀 거꾸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선 저런 데를 가려면 당의 당론부터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자고 오면은 해왔어요. 뭐 하야 얘기한 적도 없고 퇴진 얘기한 적도 없고 권력을 내려놓으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탄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은 그런 하야라든가 퇴진 얘기했을 경우 자칫하면 역풍을 우려해 갖고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민심의 간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적어도 청와대에 가려면 당의 입장부터 정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당의 입장이 뭔데 우리는 하야고 퇴진이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가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가지고 과연 거기서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다 내려놓는데 정치권이 합의만 해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덜렁 올라가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당론부터 정해놓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만일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면, 여야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죠. 3차 대국민 담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소한 1차, 2차의 대국민 사과문은 글쎄 별 약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